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고 그리고 또 노예 해방된 것을 여러 가지로 의미해서 생각해보고 기념하고 하는 Juneteenth Day입니다. 아버지 날이야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오신 어머님들도 계실 테고 또 사정상 오늘 아버지 날이지만 가족끼리 못 만나고 자녀분이 오지 않은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오늘만 아버지 날 아니니까는요.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가능하면 해피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도 더 지났네요. 한 달하고 9일, 9일, 10일 정도 지났죠. 그래서 외교 정책을 해외에서는 가장 많이 봅니다.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전해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2020년도에 한 어부라기보다 어업계의 인스펙터로 일하셨던 분이 당시에 이제 그 월북을 시도하다 결국은 북한에서 쏜 총에 맞아서 숨진 굉장히 놀라웠었던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행정부가 바뀌자마자 이 케이스가 월북 시도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게 앞으로 국회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제 법원에까지 쭉 일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BTS의 케이스는 한국 경제와 연관시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통 이제 뉴스를 평소에 전할 때 레이티스트부터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이게 꼭 시의성과 상관이 없는 건데 전해드리고 싶다 하면서도 틈을 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 내용은 번역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됐는지도 모르죠. 저만 모르는 건지도 모르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에 대한 역동적인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몇 가지를 일본과 연관돼서 또 미국, 나토 회의와 연관돼서 한꺼번에 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 이슈는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에 기고문이 실렸는데 기고문을 쓰신 분은 예전에 그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방부 같은 곳에서도 일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가장 보수적인 띵크탱크 중에 하나죠. 전략국제연구소에서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계시는 도브 자헤임이라는 분이 쓰신 겁니다. 뭐 2001년 그 이전에도 국방부에서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목을 그 기고문의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역동적인 새로운 접근이다. 외교와 국가 안보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점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외교와 국가 안보 정책을 북한을 중심에 뒀습니다. 북한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조율하다 보니까 북한 문제에 걸려서 다른 데를 미처 볼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여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와 항상 북한에 엮여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라는 한민족에 같이 잘 지내야지 되고 뭔가를 이뤄내야지 되고 하는 것이 5년 내내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윤석열 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가져갑니다. 여기에 묶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들어서 북한이 전부 그 미사일 발사한 게 20몇 번으로 계산이 되던데요. 그리고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핵실험을 할 것으로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런 때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것은 국제사회 전체 문제로 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발사했었던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엔으로 가져갔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런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전쟁 자체도 끝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미국의 그 안보 우산 아래서
조금 그 다리 펴고 자면서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항상 우리 스스로의 국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려 보려고도 하고, 그러면 미국은 한국만이 좋아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베푸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미국 무기도 때로는 팔고 중국이나 일본과 다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서 한국의 안보를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벗어나고파 미국에서 하다가 또 안 되고, 완전히 미국 없이 우리 모두 그야말로 뭐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둘러싸여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스스로 안보를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한국의 이분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협도 위협인데 항상 이런 것을 이제 국제적인 그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다름이고, 한국에서 국방에서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낮은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국방의 의무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것을 다시 24개월로 올려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일단 모든 외교 이슈를 북한을 중심으로 두고 북한에 맞추면서 뭘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첨단 군사 능력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군인의 숫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방위의 현대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크게 이분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 라이트한 항공모함, 또 핵 잠수함. 한국이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이분이 파악하시기에 효과라든가 비용 이런 것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라이트 항공모함 같은 경우, 경항공모함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사이버라든가 우주라든가 첨단 기술 프로그램에 더 많은 그 협력을 하는 게, 미국과 당연히 협력을 하고요. 또 호주와도 협력을 하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좀 잘해보자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최고의 그 포병에서부터 고성능 전투까지 여러 가지 제품 같은 것을 생산하는 방위산업 협력을 한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임자와의 차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결국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여전히 장애를 겪을 것이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권 한 달 만에 여러 가지 일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완전히 뭐 받아주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전한 건가요? 많이 보도를 했는데 제가 일본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뒷짐지고 저 진정성이 있는 거야? 실제로 할 수는 있는 거야? 하면서 확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과거에 무슨 뭐 징용 배상, 위안부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7월 달에. 그리고 일본에도 아주 매파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나쁜 감정, 반한 감정을 갖고 있는 유권자도 있고, 그리고 매파 정치인들도 있고, 해서 일본이 약간 지켜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밀어붙인다 하는 형태의 일본 뭐 매체의 보도입니다. 일본 매체건 어디 매체건 우리는 전부 이러이러한 보도가 있구나 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이슈입니다. 북한 위협 이상으로 일본과 그 갈라진 틈 메우기,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고 며칠 전에는 뭐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이 말이 또 굉장히 공격 대상이 되던데 대통령도 처음 해보고
정치도 처음 해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모든 것을 또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참모를 누가 두느냐, 참모도 요즘 뭐 다 검찰로 채우냐 이슈가 많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그 외교 정책을 자문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여러분의 의견이 일치하던 아니면 일치하지 않던 해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자문팀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 자체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일본과 갈라진 틈을 메우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관계자들이 뭐 서울과 일본에서 미팅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하고 나서 한일 그 의원 연맹 있죠. 그런 사람들도 뭐 만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아무리 미래에 초점을 맞춰도 한국과 일본의 과거의 역사가 발목을 잡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이것과 상관없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니케이 에이시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8발 발사한 건 맞네요, 북한이. 그런데 윤석열 그 대통령의 탑 우선순위는 당연히 이제 국가 안보죠. 국가 안보이고, 이것을 미국과도 하고 일본과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번 13일이었었죠. 박진 그 외무장관이 미국에 와서 앤토니 블링컨 그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하는 것 보니까 한 40분 조금 넘게 하던데, 여러 가지 뭐 공급망부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이게 켜 있습니까? 네, 켜 있는 것 같습니다. Secretary Blinken and I reiterate ou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efforts for a swift conclusion of the war and restoration of peace in Ukraine. 네, Korea stand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st Russia's illegal actions. 네, 여러분 들어보신 것처럼 지금 맨 마지막에 러시아의 불법적인 액션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우크라이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안정된 평화, 거기까지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회담에서 지소미아 그 공유 정상화도 박진 그 외무장관이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게 뭐 약자잖아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해서 일본하고 같이 한, 이것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거의 깨질 뻔했었죠. 그 한국 측의 주장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걸 다시 하고 싶은데 일본이 지금 조금씩 망설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 교류 같은 거, 이런 것 하면서 코비드 19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공항이 문을 닫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해보나 하고, 또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 주도를 해서 한국에 방문하는 비자 신청한다고 하니까 무슨 오사카나 이런 데 대사관, 영사관에 줄을 쫙 이어섰다는 거잖아요. 도쿄 대사관과 오사카의 영사관이. 그런 것들, 안보 협력도 협력이고, 또 이 같은 그 젊은이들과 어떠한 그 교류 같은 것을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도 한국 그 대법원이 이제 징용배상 그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아니 그 전에 대통령이 합의를 했잖아. 총리와 했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맞지 않아. 또 한국에서 문재인 그 행정부가 주장을 했고, 또 여론도 그쪽으로 많이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반도체가 한국 너무 중요한데 반도체를 만드는데 쓰이는 아주 중요한 그 화학 물질을 수출을 안 해줬잖아요. 군사적인 것에 쓰일 수도 있어 보복한 거죠. 뭐 이런 형태로 이런 것들을 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무역 제한에서부터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일본이 7월 10일이네요. 박진 이 외무장관도 28, 29, 30 이 사흘 동안 스웨덴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과 한국이 조금 다른 위치에서 초대받아서 가는데 그 전에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만나서 뭔가를 좀 하려면 외무장관이 가서 실무를 해놔야 되잖아요. 해서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일본에서 아니요. 선거 끝난 뒤에 오십시오. 7월 달에 오십시오.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 정상회의에 미국, 일본, 한국 대통령 총리들이 가서 만난다 할지라도 채팅은 하겠죠. 채팅 어떤 건 하지만 정식 정상회담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무진들의 그 협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의사 같은 것은 교환하겠죠. 그렇지만 외무장관 미팅 없이 의미 있는 본격적인 정상회담은 이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하네다하고 김포공항도 6월 1일부터 서로 이제 오픈하기를 한국은 바랬지만 이것도 일본 사이드에서 약간 조금 보십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도쿄가 꺼려하는 건 뭐 당연하죠. 북한 문제 같은 데서는 지소미아 이런 것들 한국과 협력을 하고 싶어 하지만 역사 문제 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여론과 일본 매파 정치인들 보수 유권자들을 의식하고 보수 정치인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징용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하고 일본 회사와 한국 회사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한국 정부에 되갚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원하는데 과거에 행정부에서 약속해놨다가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안 되고 대법원에서 뭘 이렇게 하고 하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도 여론을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또 무슨 뭐 야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대상자들이 원고들이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주는 거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지금 그 진보 언론이 계속 친일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을 반일이다 하고 공격을 했던 것과 지금 똑같이 반대의 입장이 되는 거죠. 친일이다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것이고 일본과 역사의 문제는 역사 문제고 무역은 무역이고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될 건 협력을 해야지 되고 더 이상 대한민국 세계경제대국 10위의 외교가 all about 북한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그 기본적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 뭔가를 헤쳐나가려면 일본과도 관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관계 개선을 그렇다는 겁니다. 해서 안보 협력으로 지소미아 같은 것으로 일본 정서 이런 것도 걷어내고 그 뒤에 지금 지지율이 형편없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가면 여론을 얻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기시다 총리가 스페인에서 이 나토 회담에서 만나서 그게 좋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한국 대법원에도 사법부에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 대법원에서 뭐 징용 배상에 대해서 그런 판결을 내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니 전 대통령 때 다 합의를 한 걸 이걸 반대로 뒤집어? 라고 했었던 이런 것이었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는 정치고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이다 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한국의 그 사법부의 그 판단이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믿는 해외 전문가들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쭉 종합을 해보면요. 이제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회담 결과가 좋다면 한국 사법부에도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일본과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이 세계 평화에 좋은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타임, 실사주간지 타임이 보도를 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업저버 자격으로 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무슨 캐나다, 유럽연합이 30개국 딱 해서 나토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점점 서쪽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는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특히 지난 10년 동안, 10몇 년, 16년 동안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가 있었을 때 그 이전부터 게하르드 슈레더부터 오일 거래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친하게 되고 프랑스도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랬다가 딱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네. 역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국가가 침공을 받으면 우리 전부 침공받은 것처럼 하고 쏘겠다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나토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침공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업저버 자격으로 나토 총회의에 가는 것은 한마디로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가 팀을 이루어서 모스크바를 완전히 비난을 하는 거고 이거는 베이징도 비난하는 겁니다. 베이징은 미국의 적이기도 하지만 러시아보다도 더 큰 적. 베이징이 지금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지 않잖아요. 중국이. 그것이 세계 평화에 좋은가 하는 것에 의문표를 시사주간지 타임은 달았습니다. 일본은 뭐 바다 그 경계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와 분쟁이 잦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약간 몸을 몸을 좀 감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막 처음부터 강력하게 러시아를 비난을 했죠. 그래서 이 기시다 총리도 얘기하기를 일본이 G7 국가로서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G7 국가잖아요. 일본 능력의 G7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국가 일본 외교 시험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지정학적으로 타격이죠. 그리고 이미 중립국가였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신청서 접수했고 덴마크, 유럽연합과 함께 여러 가지 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합니다. 이런 그 전투, 이런 그 부분에서.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일본과 한국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 나토 확장 때문에 러시아가 화가 났는데 이건 뭐야? 일본도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까? 한국도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까? 아시아에서 러시아가 무척 화나게 된다는 거죠. 도쿄 그 와세다 대학교에 미에코 나카바야시 미에코 교수가 얘기하기를 이분 전에 뭐 정치인도 했고요. 이 기시다 총리의 참석은 일본의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평화 헌법을 갖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세계가 변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일본이 위험하다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웨이크업 콜이 됐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도 어디인가 가입해 있지 않으면 미국만 믿다가는 미국이 디클라이닝 되고 있으니까 미국만 믿다가는 우리도 당할 수 있네. 러시아에 가까이 있으니까 다. 한국도 뭐 국경 조금 접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일본이 그 러시아를 침공함으로써 웨이크업 콜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줄어드니까 이제 미국만 가까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6월 11일에 그 회담이 있었을 때도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는 새로운 전쟁을 원치 않는다. 아시안 나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왜 그럼 정상회의에 이 일본을 초대를 하고 업저버 자격으로 한국,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를 초대를 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나토의 위험한 확장이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뭐 아시아가 정말 진지하게 국방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주도를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위험 요소도 있다는 거죠. 더 러시아가 자극될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도 같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결코 신사국가는 아니죠.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갔으니까요. 이런 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 기시다 총리는 그 쿼드 회담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일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 그래서 일본은 이미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뭐 우크라이나도 돕고 하잖아요. 나토의 그 타겟이 국방비가 2%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을 얘기를 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한국은 모스크바와 관계가 좋았죠. 경제 문제, 신북방 정책,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동방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좋았는데, 그래서 서울은요,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무자비하게 점령했을 때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크림반도 점령한 것을 아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완전히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원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한 거다, 투표를 해서.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how many times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한국은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관계, 북한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북한과 예를 들어 나중에 통일이 되건 통일에 가까운 것이 되건 하건, 그다음 뭐 철로를 놓고 이러이러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관계가 아주 좋았고, 여러 가지 러시아가 한국에 도움을 준 것도 있고 한국이 러시아에 도움을 준 것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한국의 스파이국은 나토의 사이버 어떤 프로그램에 조인을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조인한 것을 최근까지 문재인 행정부에서 어떠한 중책을 맡아서 일하던 분이, 제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더니, 이게 지금 러시아와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사이버 이런 프로그램에나 가입을 하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수하게 모르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 사이버 거기에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하도 심각하니까, 북한으로부터의 해킹도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같이 이제 프로그램에 조인을 해서 해야지 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에 신청을 해놨는데 안 받아줬다니까는요. 거기서.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받아줬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국에서 뉴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들이 또 그 포지셔닝이 있잖아요. 무슨 어디에 그 직책, 최고 책임자,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맞겠지. 그런데 뻔한 거짓말도 하고 너무 무지한 말도 하고 한다니까요. 사이버 이런 데에 지금 가입할 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한국이 러시아와 완전히 놓아진 다리에 불을 지르면 상황이 나빠질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짐작해 볼 수 있기에. 러시아가 북한을 더 많이 어떤 군사적으로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게 이제 브라운 대학교에 무슨 교환 교수로 있는 라헬, 공스타인, 이런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반도가 긴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야지 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문제예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처럼 나토 회의에도 안 가고 미국과 사이도 엄청 좋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지 된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잘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시키고, 아닌 부분은 선택을 해야지 될 때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지. 말이 쉽지. 어떻게 미국이 원한다거나 세계 거의 모든 민주국가가 다 러시아를 비난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도 좋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말이 쉬운 것이지. 평양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제일 득을 보는 그런 국가가 북한입니다. 미국이 막 정신없이 그쪽에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막 펑펑 무슨 미사일 발사, 연구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그래서 베이징도 압니다. 도쿄와 서울이 이번 이 회의에 가는 것은 결국은 러시아 또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고요. 유럽의 안보는 러시아. 제일 위험도가 높은 국가가. 그에 비해서 동아시아의 안보는 중국.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과 한국 대통령과 총리가 나토에 가서 그 나토 국가들과 잘 관계를 맺고, 미국도 원하는 대로 또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아시아의 그 국가의 좋은가 나쁜가,
이것도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일이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이슈가 조금 남았는데요. 그리고 그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가 한 뭐 1년 반 정도 주일 그 대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일본이 받아주지 않아서 일본의 뭐 외무장관이라든가 중요한 사람을 총리와도 못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귀국할 때 사야 겨우 만나줬다 뭐 이런 뉴스도 교도 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덕민 그 신임 그 대사 뭐 국립외교원에 계셨고 외교정책 전문가고 이제 이분이 새로 맡게 됐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대준 씨가 47살 월북한 증거가 없다 하는 이제 새로운 발표. 이게 2020년 9월 달에 한국을 완전히 너무너무 놀라게 한 뉴스였습니다. 월북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코비드 19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총을 쏘고 뭐 시신을 태웠다. 나중에 뭐 태우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었던 어부 인스펙터, 어업 조사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었었죠. 해경과 군이 결론을 내렸을 때 그 당시에 월북했다. 뭐 여러 가지 정보국이 뭐 정보를 많이 줬겠죠. 뭐 도박 빚이 있었다. 뭐 3억 달러 정도 그 당시에 이분의 뭐 연봉은 한 뭐 1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7천만 원 뭐 이 정도는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몇 가지가.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그때 그 당시에도 가족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정부가 자료를 공개해라. 뭐 해경이 됐던 대통령실에 있는 자료가 됐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요일에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거든요. 우리 아빠는 월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시민입니다. 한국 국민입니다. 세금 내고요.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뭐 그리고 얼마나 애국자셨는지 태극기를 사서 국가 그 중요한 공휴일 때마다 꼭 태극기를 거는 아빠였어요. 뭐 이런 내용도 보도를 하고 어쨌든 재조사했더니 증거가 없다. 월북하려고 했었던 증거가 없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만 북한이 총을 쏜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족이 이제 그 서훈 국정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방해했거나 아니면 수사하는데 그쪽으로 가도록 몰고 갔다 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지 된답니다. 뭔가 북한과 교신한 것 여러 가지 조사할 때 무엇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야당이 강하니까 이게 되지 못할지 모르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국가기록 그 보존법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 청와대에 있는 것도 청와대 지금은 용산이지만 청와대 시절에 그 기록물도 15년을 보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해줘라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면은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 가족은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하잖아요. 뭐 권력 남용이라던가 아니면 직무유기 혐의로 이 사람이 살아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3시간인가. 그런데 결국은 숨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월북하려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족을 5월 달에 만났고 그리고 지금 그 정부는 하급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그 상고를 했는데 하급법원이 그 기록을 오픈해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전 정부에서 이거 아니다 하고 상고했었는데 이 지금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과 해경의 그 자료 공개 판결이 나왔던 그거 그대로 하려겠다 했고 지금 이제 국회와 여러 군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뒤에 아주 드문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왜 월북하지 않았는데 월북 시도가 아닌데 월북 시도라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북한과 사이가 나빴다가 사이가 조금 좋아지고 서로 이제 뭐 서신도 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을 때잖아요. 2020년도 9월 달 그때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외교에 대해서
이 북한과 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에 너무너무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지금 왜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했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뭔가 북한의 심기를 거슬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큰 국가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해외 언론들도 마구 취재를 하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상당히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에 개방해서 뭐 또 뭐 옷이 뭐 어떤 옷이니 하면서 이슈가 많았던 이 김건희 여사의 옷이 5월 22일에 열린음악회가 있었고 6월 17일에 비가 거기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 콘서트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비의 뭐를 이렇게 만드는데 삽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을 58%가 반대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 국가 안보, 비용 등등. 그런데 지금까지 77만 명이 청와대 관광을 했답니다. 이 청와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확실치 않습니다. 뭐 차기 대통령이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와서 나 집무실 청와대로 돌아가겠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시사주간지 타임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사람 아니었어요. 그분은 어려울 것이다. 지금 그때부터 6월까지 기사 쓸 때까지 77만 명이 봤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면 뭐 북악산을 통해서 뭐죠? 하이킹도 하고 이런 방이 있었어? 이런 방이 있었어? 하면서 무슨 뭐 예전에 조선 왕조 시대부터 해서 일제 시대의 경무대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15,000장의 기와라고 하던가요? 15,000개? 15만 개, 15,000개 일리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계속 뭐 문재인 대통령 누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랬고 해서 지금은 결국은 국민들이 즐기고 있는데 그걸 다시 그것을 개방한다고 할 땐 누가 개방하라고 했습니까? 국민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까? 라는 말들을 진보 매체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즐기고 있는 것을 뺏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빅터차 전략국제연구소의 뭐 한국 담당 소장이기도 하고 이제 그 아들 부시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 또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이기도 한 빅터차 교수가 왜 꼭 그렇게 했어야지만 됐는가 하는 것을 뭐 무속인 말을 들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그러면 전에 옮기려고 했었던 사람도 다 그런 무속인 말 듣고 그랬는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아주 역사학자들도 풍수지리로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실제로 간첩단이 들어가기도 했었잖아요. 그쪽을. 그랬는데 어쨌든 이 빅터차 교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은 하는 사람이다. 행동하는 사람이다.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구중궁궐이라고 표현을 하는 제왕적인 대통령 이런 것과 결별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크다. 그래서 요즘에 어딜 가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답변하고 하는 이것도 역시 부작용도 있지만 그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호주 국립대학교의 어떤 그 경문한 교수 이분은 이건 상징이고 실제로는 독선만 하고 있는데 뭘 그래? 라고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치 스턴트지 진정성 있으면 의회 시스템이나 좀 변화시켜보지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반여성적이고 반과학적이다 뭐 무속인 침술사 이런 얘기 또 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백악관에서 이 비의 콘서트 그리고 백악관이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 개방한 지 한 달 넘어서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요. 방탄소년단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미국의 매체가 한국 경제와 연관을 시킵니다. 블룸버그 당연하고요.
어제 뉴욕타임스도 그랬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우리 잠시 정말 9년 동안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성장할 기회가 없었어. 누구의 얘기였었죠? 그게 남준.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기분이었다. 아주 팬들은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성장할 기회가 없었다. 해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 완전 해체 아니라고, 해체가 아니라 좀 쉬고 솔로 활동을 하다가 다시 뭉치고 또 이제 뭐 군 문제가 걸려 있는 멤버도 있고 하니까는요. 그런데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기여냐면요. 7명 지친 방탄소년단 멤버들 35억 달러 국가 경제에 2020년 35억 달러를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발표 나왔을 때 매니지먼트 회사 주식 28%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잖아요. 뉴욕타임스는 방탄소년단은 미래를 고민하고 자신들의 한국 경제는 조심스럽게 주목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방탄소년단은 세계의 그룹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거, 요즘 한국이 갑자기 세계적으로 폭발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폭발한 건 아니겠죠. 그 전에 축적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음악에서, 음식도 그래요, 지금. 한식 세계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돈 나파밸리 같은 데 와서 엄청 썼고, 뭐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돈을 얼마 썼는데 그것밖에 못 만들어 엄청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놨던 것이 다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칼럼니스트가 많아요. 뉴욕타임스의 젊은 에릭 김이라는 남자 칼럼니스트가 계속 글을 쓰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내용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요. 음식에 대해서 그 기발하게 썼다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집에서 다 아는, 어찌 보면 어떤 음식들은 어머니 또는 음식 잘하시는 아버님이 에릭 김 뉴욕타임스 푸드 칼럼니스트보다 실제로 더 잘 만드실 확률도 높습니다. 아마 제가 이분이 10가지 한국 음식 중에서 이것만은 꼭 먹어야지 돼, 평생 10가지만 먹어야 된다면 이걸 먹어야지 돼 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제가 이 에릭 김 씨보다 훨씬 잘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저의 입맛에 따르면.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왜 소개해 드리냐면 그만큼 이제 한국 음식이 대단해지니까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책도 쓰고 굉장히 많이 전문가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다 봐요. 대박. 첫 번째 단어가 이 평생 10가지를 먹는다면 이 음식이다 하고 설명하는데 앞에 장황하게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대박. 엄마가요, 에릭 김이 만든 걸 보고 된장찌개 대박. 야, 엄마가 대박이라고 했으면 나는 이제 경지에 이르렀어. 이제 엄마가 이미 나서 애틀란타에서 사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깻잎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깻잎도 보여줘, 된장찌개 쭉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된장찌개가 요리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또 와 하거든요. 참 이게 시기가 있는 거예요. 깻잎은 민트과다.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줄 쳐지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본인은 13살 때부터 요리했는데 떡도 보여주고 무슨 뭐 떡국떡, 그리고 떡볶이를 은근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김치, 계란밥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반찬 없고 조금 중간층은 되면 날계란에 빠다, 버터 아니에요, 머러도 아니에요, 빠다 넣고 간장 넣고 비벼 먹으면 뜨거운 바다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하는데 10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평생 10가지만 먹어야지 된다면 영혼, 요리사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 윈도우인 된장찌개, 삼겹살, 부대찌개, 미역국에도 물을 넣네요. 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김치볶음밥 쫙 오븐에 넣어서 하는 것, 설렁탕, 어떤 종류의 피쉬든, 생선조림, 양배추 떡볶이, 통닭구이, 통배추 김치, 그리고 술. 한국 음식 요즘 미국 분들 너무 좋아해서 김치도 잘 먹고요. 이것은 어떤 때는 한국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한국 매체나 누군가가 약간 과장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은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그 자체예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여기서 마치고요. 저도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 날, 저희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몇 년인가요? 1971년이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아버지 날을 기념을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겹살이 아니라 오늘은 저는 고기를 별로 먹진 않지만 그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 고기를 이제 엄마 집에 가서 같이 가족끼리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 날 여러분들 즐겁게 지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